네. 자, 두 번째죠. 생리의 현상의 특성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쉬운 파트인데 또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생명현상 특성 1번. 첫 번째, 제일 먼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죠? 바로 세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해야 한다. 자, 스스로 물질 대사하는 거예요. 그 물질 대사라고 하면 일단 정의가 뭐죠? 정의. 적어볼게요. 정의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그 화학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와 동화와 이화. 그건 나중에 또 뒤에 가서 할게요. 세 번째. 다음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했을 때 반응하죠. 아무도 반응 안 하네. 자, 네 번째. 다음 항상성 유지를 한다. 항상성 유지라는 의미는 내 몸이 항상 외부나 내부 변화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체온 조절이 있네. 됐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발생은 수정란에서부터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를 의미하고, 생장은 이제 작은 개체가 큰 개체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6번. 생식과 유전. 자, 생식은 정자와 난자가 만드는 유성 생식도 있고, 그다음에 분열법이나 포자법, 출합법과 같은 무성 생식 방법도 있다. 자손을 만드는 얘기죠. 유전은 뭐예요? 내가 가진 주준 정보를 내 자손에게 넘겨주는 걸 의미한다. 7번. 적응과 진화. 적응과 진화는 뭐죠? 어떤 특정 환경에 대해서 알맞은 형질이 살아남아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우리는 진화라고 한다. 괜찮죠? 그때 1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개체 그 자체로 상황이니까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하고,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종족 유지 특성. 이렇게까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예시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필기 다 하시면은 16번부터 한번 예시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생리현상 특성이다. 개구리의 수정란은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다. 이건 뭐예요? 발생과 생장을 의미하는 거죠. 플라나리아는 빛을 받으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자극이 들어오니까 도망간다. 쉽죠? 정답은 바로 나오죠. 4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매우 괜찮다. 다음, 마라톤 대회에 참가 중인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달리기를 할 때 근육세포는 반복적인 근육운동에 필요한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세포호흡에 이용한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는 중에서도 혈당량은 정상 범위 내에 유지된다. 자, 위에는 뭐가 돼요? 물질 대사를 한다. 항상 유지하는 니은은 항상성 유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그죠? 2번에 바로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공무원 시험도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렇게 탁탁 치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20문제에 20분 시험을 치시니까 이렇게 좀 쉬운 문제는 빨리 푸셔서 좀 시간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다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 가나다는 생명 현상 특성에 대한 예의다.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는 유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뗀다. 요거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선인장은 사막에 적응하여 잎이 변한 가시를 가진다. 적응했다는 거니까 여긴 적응과 진화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니까 생식관 유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적응과 진화. 바로 보이죠? 정답은 4번. 이건 쉬워요. 이 파트는 좀 쉬워서 빨리 지나갈 거예요. 영희가 탐구한 내용 일부다. 갈매기의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을 콧구멍으로 배출하여 체내의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아침에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체내의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했으니까 뭐야 이거는? 항상성 유지겠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 어머니의 생명 형질이 아들에게 전달된다. 이거는 유전 얘기하는 거고. 2번. 효모는 출합법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이게 뭐예요? 생식인 거죠. 그다음에 3번. 암탉이 낳은 알이 부화되면 병아리가 나온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발생과 생장 얘기하는 거죠. 발생. 그 다음에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사용되면 암모니아가 형성된다. 오케이. 세포호흡이니까 이건 뭐예요? 물질대사. 다음,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한다. 요게 항상성 유지겠네요. 정답은 5번. 쉽죠? 그래서 이 파트는 쉬워서. 다음은 식충식물인 끈끈이 주걱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을 그냥 바로 읽을게요. 효소에 의해서 벌레가 소화된다. 이거 뭐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 물질 대사 찾아볼게요. 1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답 바로 나오죠? 일단 답은 1번. 2번.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가 된다. 발생과 생장 얘기하는 거고. 3번. 파리지옥의 잎에 벌레가 앉으면 잎이 접힌다. 그거는 자극이 딱 들어오니까 접히는 거겠죠. 자극에 대한 반응. 부착형 깃볼에 부모 사이에서 부착형 깃불의 자녀가 태어난다. 이거는 이제 유전 얘기하는 거죠. 생식과 유전. 5번. 핀치새는 서식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부리를 갖게 되었다. 이거는 적응과 진화 얘기하는 거네. 됐죠? 정답은 1번. 다음은 물이 부족한 사막에 살아가는 생물에 대한 설명이다. 도마뱀은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어 물의 손실을 방지한다. 이건 이제 사막에 적응한 거죠. 닭타는 다른 동물에 비해 땀을 잘 흘리지 않고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생리현상 특성과 관련 깊은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적응과 진화 찾으면 되죠. 1번.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분열한다. 요거는 생식 얘기하는 거죠. 다음 2번. 대장균은 하나의 세포로 된 생물이다. 요건 그냥 세포 그 자체란 얘기죠. 뭐 다른 설명 없고. 3번. A형 부모 사이에서 O형 자녀가 태어난다. 요거는 생식이고. 4번. 양지식물은 음지식물보다 잎이 더 두껍다. 요건 이해돼요? 네.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잎이 더 두꺼운 이유가 그 환경에 대해 적응했겠죠. 5번. 메뚜기는 변태와 탈피를 거쳐 성충이 된다. 이건 뭐예요? 발생과 생장.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래서 양지식물, 음지식물은 나중에 뒤에 그 맨 마지막 파트 들어가면은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22번. 다음은 먹이에 따른 새의 부리 형태와 발과 발톱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열매를 먹는 새의 부리 모양하고 발톱이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새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이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네요. 자, 볼게요. 1번. 개구리의 수정란이 올챙이가 된다. 이건 뭐죠? 발생과 생장. 2번. 사막의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했다. 잎이 가시로 변했다는 얘기는 원래는 잎이 좀 넓은 친구였는데 사막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한 거겠죠.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적응과 진화. 3번. 땀을 많이 흘리며 오줌 양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땀이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내 몸에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오줌을 적게 내보내겠죠. 이건 뭐예요? 항상성 유지. 4번. 녹색 식물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녹색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거 뭐예요?
광합성. 그죠? 광합성은 뭐예요? 물질 대사. 5번 빛을 비추었더니 집신벌레가 빛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 아, 자극에 대한 반응. 쉽죠? 오케이. 다음, 표는 식물이 열매의 종류에 따라 종자를 퍼뜨리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첫 번째 종류가 이거 사과 같은데 단단한 종자를 가진 열매는 동물들이 먹었을 때 종자가 소화되지 않고 소화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종자를 퍼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서 동물들이 의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네요. 갈고리 모양의 열매는 사람의 옷이나 동물 털에 붙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종자를 퍼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 퍼뜨린다는 점은 똑같지만 얘가 방식이 다른 거죠. 하나는 붙어서 가고 하나는 먹어서 가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이 가장 관련 깊은 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 뭐 적응했겠다. 뭐 이 말도 되겠죠. 1번. 더운 지방보다 추운 지방에 사는 여우의 몸집이 크다. 요건 이해가 되세요? 더운 지방일수록 몸집은 크기는 작아지고 추운 지방일수록 몸집이 커져요. 왜? 자기의 체온을 쉽게 잃기 위해서는 몸이 작아야 되고 쉽게 잃지 않기 위해서 몸집이 커야 되겠죠. 그럼 뭐 한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한 거네. 그럼 일단 답은 1번일 거고.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요거는 뭐지? 물질 대사. 땀을 많이 흘리면 오줌량이 감소한다고 항상성 유지.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도 생명이다. 이건 유전. 그 다음 5번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이거 이제 발생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1번. 식충식물 네펜데스에 대한 설명이다. 네펜데스는 자라면서 포충랑에 무늬가 생기고 쪼쪼막 적혀 있는데 마지막 이거 볼게요. 소화액으로 곤충을 분해한다. 이거 뭐예요? 물질 대사 얘기하는 거죠. 물질 대사. 1번 파리 지옥이 잎에 벌레가 앉으면 잎이 접힌다.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 효모는 출합법으로 닮은 개체를 만든다. 이건 생식. 사람의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이거 뭐예요? 다당류였죠. 다당류. 이게 단당류 형태로 변했죠. 이거 뭐예요? 물질 대사. 오케이,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 부착형 깃불. 그 다음에 자식에게는 부착형 깃불. 요거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거니까 생식, 유전, 생식과 유전. 5번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면 살충제 저항성 모기 비율이 증가한다. 이건 뭐예요? 그치, 적응과 진화. 이게 생각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다음은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펭귄의 특징이다. 남극은 되게 크네요. 45도 부근이고 적도에도 펭귄이 산대요. 몰랐는데 그렇대요. 적도 펭귄. 얘가 되게 크기가 작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추우면 추울수록 몸집이 커지는 방향, 더우면 더울수록 작아지는 방향으로 적응했겠구나. 1번 아메바는 분열법에 대한 생식이고 세포호흡이 증가한다. 이거 뭐예요? 물질 대사. 변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을 합성한다. 물질 대사.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항상성 유지. 선인장이 잎이 가시로 변했다. 요게 적응과 진화겠죠. 정답은 5번. 재미없죠?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자, 요거 이제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우고. 이게 화성 탐사 실험이라고 있어요. 그 실험 설명 좀 하려고요. 화성 탐사 실험은 일단은 목적이 뭐죠?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알아보는 실험이죠. 한번 해볼게요. 화성 탐사 실험. 여러분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 그러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 화성이다 보니까 화성에 거기에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게 궁금했겠죠. 근데 일단은 몰라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 생명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체가 지금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과 비슷한 형태의 물질 대사나 비슷한 형태의 물질을 갖고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전제?
기억나요? 어떤 전제였죠? 지구에서 하는 모든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하니까 아마 화성에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친구들도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랑 똑같이 물질 대사를 할 거야 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와서 그래요. 전제 조건이 뭐다? 조건이 뭐다? 모든 생명체는 뭐 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요게 일단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을 깔았으니까 이제 지구에서 하던 물질 대사 실험을 그대로 화성에다가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토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할까요? 그대로?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혹시 그림 보여요? 혹시 화면 잡히나요? 괜찮아요? 자, 약간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림에 램프를 이렇게 줬죠. 그러면 화성 토양에다가 램프를 이렇게 줄 때 여기에 있는 14CO2를 집어넣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제 가열 장치로 가열을 할 때 잘 봐요. 화성 토양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미생물이 있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얘가 뭘 알아보려고? 광합성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넣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 내가 여기 써볼게요. CO2 더하기 H2O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죠? C6H12O6 하고 산소. 일단 개수는 뺐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럼 요 과정을 뭐라고 하죠?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어디 처리했어요? 여기 14C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합성이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탄소에서 이렇게 방사능이 탐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 유기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14C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기서 램프를 딱 비춰주면 빛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빛 에너지. 에너지를 넣어주면은 얘가 합성이 일어날 거고, 만약에 여기에 광합성 생물이 존재한다면 여기에서 유기물질인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기체가 아니다 보니까 가열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날려보내면 여기에서 방사능 특정기,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는 여기 있는 점지를 검출해낼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간은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 간은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동화작용. 그럼 동화작용이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죠? 합성작용을 하는 생물체. 또 다른 말로 에너지의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자? 흡열 반응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양소를 집어넣을 때 마찬가지 14C로 표지된 영양소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때는 이제 빛 같은 거 주진 않으니까 얘 뭐 한 거예요? 요거를 집어넣어줘서 요렇게 진행하도록 한 거예요. 괜찮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세포호흡을 진행하게 한 거죠. 그럼 세포호흡이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죠. 괜찮죠? 그러면서 부산물인 이 둘이 나타날 텐데 여기에서 14CO2를 검출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두면은 여기서 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제 말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화성 토양에 집어넣을 때 영양소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세포호흡이 진행된다면 여기에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이렇게 계측기를 타고 측정을 할 거예요. 결과 어떻게 나왔죠?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자? 이 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말로 하면은 분해 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 측면에서, 그렇죠? 에너지 측면에서는 발열 반응을 하는, 뭐 방열 반응을 하는, 뭐 상관없어요.
발열 반응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제 다 실험은 보니까 나 실험하고 거의 똑같죠? 어떤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유기영양소에다가 탄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없는 거죠. 이건 왜 했죠, 이렇게? 얘 실험했는데 이게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생물 같은 것들이 여기 있을 테니까 방사능이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방사능에 피폭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미생물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영양소, 그러니까 아무런 처리하지 않은 깨끗한 걸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미생물이 이런 세포흡을 진행할 거고, 그 세포흡을 진행할 때 여기에 있는 기계를 다른 걸 설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포흡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여긴 유기물들이 사라지겠죠. 사라지면서 이걸 소비하게 되니까 산소의 양은 감소할 거예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때 여기에 존재하는 기체 분석기는 뭘 측정하는 것이다? 산소가 감소하는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지를 측정하는 분석기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가 탐지가 되면 여기 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생물체, 특히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찬가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이 지어진 거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는 결론이 뭐예요? 화성에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다요. 됐죠? 됐다. 그럼 지워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 실험은 동화작용, 그다음에 나하고 다 실험은 둘 다 이화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이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1번, 가는 이화작용을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맞아요? 아니죠. 이건 동화작용이었죠. 가는. 그다음 나는 방사능 계측기는 O2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위한 실험이다. 장치다. 아니죠. 뭐 확인했어요? CO2 확인한 거죠. 틀렸다. 다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다는 뭐였어요? 이화작용이었죠. 가나다에서 전제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명현상 특성은 뭐다? 그죠. 물질대사이다. 전제 조건 깔았죠, 제가. 오케이. 항상 뭐다? 물질대사를 해야 된다. 정답은 4번. 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실험, 여기는 이 문제는 공무원 문제였어요. 보시면 서울시 9급이라 나와 있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공무원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음. 그래서 이제부터 공무원 시험 문제예요. 한번 봐요. 어때요, 갑자기? 확 줄죠?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 또는 항상성의 예가 아닌 거. 사람이 운동하면 땀난다. 뭐죠, 이거는? 그죠? 항상성. 잎이 있는 쪽으로 향해 자란다. 자극에 대한 반응. 미모사를 딱 건드리면 잎이 오므라든다.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 선인장 잎이 가시가 됐다. 이게 뭐예요? 적응과 진화죠. 그죠? 이거 이해되죠? 오케이.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28번 항상성 유지에 관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 있는 거. 항상성 찾으라는 거네요. 효모는 출합법으로 번식한다. 출합법 번식은 뭐예요? 생식과 유전. 2번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맞죠? 정답 바로 나오죠? 3번 변은 발화할 때 배젖에 저장된 녹말을 이용한다. 녹말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뭐예요? 물질대사. 그죠? 그 다음에 부착형 깃불. 이건 계속 나왔죠? 이 친구는 생식과 유전. 토양 표면엔 호기성, 토양 깊은 곳에는 혐기성.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산다 이 말이겠죠. 요거는 이건 뭐 적응과 진화 쪽이겠네요. 그죠? 명확하게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적응과 진화 쪽이겠네. 됐다. 일단 확실하게 답은 2번 나오죠. 다음 29번. 네. 이게 이제 작년 인천, 강원, 인천, 울산 시험이었어요. 개구리 하마가 눈과 코가 물 위로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한 생명현상 특성이래요. 개구리 하마라 다른 생물이죠. 다른 생물인데 물이라는 환경에 뭐 한 거예요? 적응한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거미는 진동을 감지한다.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
2번 장구벌레는 변태 과정을 거친다. 발생과 생장. 크고 단단한 종자를 먹는 서로 다른 종의 새들은 대부분 부리가 크고 두껍다. 이거 뭐죠? 그렇죠? 그 환경에 대해 적응하고 진화한 거겠죠. 그다음에 수생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거 뭐예요? 물질 내사. 답 바로 나오죠. 답은 3번.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생물의 물질 내사에 대한 사례 중에 동화작용에 대한 것만 찾으래요. 동화는 아까 전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그렇죠? 흡열 반응도 괜찮고 합성작용. 이제 적어볼게요. 일단 물질 내사 과정이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화작용이라고 하나는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동화작용은 물질의 측면에서 뭐라고 하자? 합성이라고 하자. 이화작용은 물질의 측면에서 분해라고 하자. 이건 지금 물질의 측면이에요. 빨간색은. 그러면 에너지의 측면에서는 뭐예요? 에너지의 측면에서는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다. 이건 다른 말로 발열 반응이다. 괜찮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이제 Y축 에너지예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변화했대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럼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이가 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네, 마찬가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였는데 떨어졌대요. 그 얘가 뭐가 돼요? 이화가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동화작용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면 얘네 지금 요 용어만 알고 있으면 답이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합성되네, 분해되네, 합성되네, 분해되네. 답 나오죠? 답 몇 번? 예? 예, 바로 보이죠? 그럼 이화작용 뭐 관련된 뭐 선지를 골라라 한다면 니은, 리을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네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맞추고 지나는 보너스 문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자, 시작할게요. 자, 이 파트는 자, 이거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앞서까지 30번까지는 출제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 2문제 나왔고 올해는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번째 파트인데 이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돼요. 생명과학 관련 과목에 교과과정 변동이 있었어요. 교과과정 변동이 있다는 얘기는 일부 과목의 일부 단원에서 뭔가 개념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 변화가 일어난 파트가 여기예요. 네. 개념의 변화가 파트가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파트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올 확률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정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씩 진행해 봅시다. 여기는 첫 번째. 생명체 구성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기억나세요? 원소. 제일 많은 게 뭐죠? 적어볼게요. 원소. 원소 얘기부터.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네. O, 그 다음 C, H, N. 요게 올해 서울시 문제로 나왔던데? 네, 맞죠? 네, 서울시 문제로 이게 나왔어요. 요 순서 물어봤어요. 이 순서로 많아요. 그래서 순서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O, C, H, N. 그래서 뭐 영화 전문 채널 O, C, N 하죠, 그렇게. 외우시라고. O, C, N. 전 잘 안 보는데 가끔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생명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많은 물질은 뭐예요? 물질.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 제일 많은 물질이 뭐냐? 자꾸 이렇게 구분지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이 제일 많은 건 첫 번째, 물이 제일 많죠. 그죠? 물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 많은 게 뭐예요? 그죠? 단백질. 그 다음 세 번째, 그죠? 지방. 뭐 또 뭐 중성 지방에도 괜찮고요. 뭐 지질 성분이겠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기염류라는 게 있어요. 무기염류 뭐 대표적인 예로 나트륨, 칼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핵산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넣어두긴 할게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게 탄수화물. 왜 가장 적죠? 왜? 그죠? 주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먹는 족족 분해해버려요. 바로 써요, 바로. 근데 탄수화물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그렇죠? 지방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체내에 저장을 해요. 자, 아이씨 왜 안 빠지지? 자, 됐죠?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많은 순서.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핵산, 탄. 이게 순서를 직접적으로 문제 낼 수도 있긴 한데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요거를 이제 알아야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저 처음 보신 분들 많으니까 드립은 계속 할게요. 듣기 거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표정보다 아까부터 안 좋더라고. 예.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뭐 외우는 방식이야 각자 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내 물단지에 뭐 탔니? 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내 물단지에 뭐 탔네? 외울 때 방법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순서가 나오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알면 좋아요. 자, 하나씩 갑시다. 자,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뭐가 있죠?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일단 첫 번째, 매로서 작용을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비열과 기화열이 뭐하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 좋다? 체온 유지에 매우 좋다. 유지에 매우 좋다. 됐죠? 오케이.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또 문제도 볼게요. 단백질. 일단 단백질은 항상 핵산과 비교해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어떻게 되죠? 그죠? CHONS까지 합시다. S까지. 그 다음 핵산은 CHON까지는 단백질과 똑같은데 뭐가? P 이렇게 차이가 있죠. 차이점. 단백질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죠?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종류 몇 종류? 20종류까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 자, 잠깐 볼게요. 가끔 시험에 나와가지고 혹시 이 물질 알아요? 얘가 아미노산이에요. 생긴 게 희한하죠.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요 가운데 있는 탄소를 중심탄소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있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아요.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물질 이름은? 이 물질 이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적어요. 암모니아라고 읽어요. 얘 이름 뭐예요? 암모늄 이온이에요. 이거 왜냐면 여기 맨 마지막 생태계 파트 가면 얘들이 막 나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하늘의 두 쪽에다 외워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뭐 썼어요, 이게? NH2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결합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얘는 뭐라 읽어요? 아미노라고 읽어요. 아미노. 다시. 예. 적을까, 한글로? 네,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다시. 밑에 여기 다시 쓸게요.
저기로 갈게, 저기로. NH4 플러스 암모늄이온. NH3 암모니아. NH2 아미노기까지 합시다. 아미노기라 그래요. 기능기. 발음 다 비슷하죠? 네. 외울 수 있겠죠, 이제. 이제 돌아와서 여기에 질소가 존재하면 이게 아미노기구나. 자, 그다음. 혹시 이 물질 알아요? 네. 아세트산이라고 읽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 아세트산 발효에서 봤죠? 발효할 때 나오죠, 발효할 때. 이 친구가 여기 보면 끝에 COOH라고 돼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C 2개, H 4개, O 2개를 쓰면 되잖아. 붙여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놨을까요? 얘가 중요해서 그래요. 얘 혼자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얘 특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네, 술, 알코올. 알코올. 근데 왜 혼자 얘 따로 쓰는데요? 그 얘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쓰는 거예요.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COOH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때 얘는 뭐라 불렀어요? 아세트산이죠. 얘 산성 성분이에요. 산성 성분. 그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카르복시기 또는 뭐 르자는 빼서 카복시기라고 불러요.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네. 이 친구 무슨 성분이라고요? 산성 성분. 그래서 이름이 아미노산이에요. 괜찮죠?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아미노산인데 그때 위에 있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하죠? 네, 기능기 또는 뭐 작용기 상관없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이름이 결정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증 같은 거예요. 아이디 카드. 괜찮아요? 여기 몇 종류 있다고요? 이게 20종류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이거예요. 수소 하나 오는 거예요. 수소 하나. 이 친구 이름이 글라이신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다른 게 왔죠. 그럼 다른 게 왔으면 이 아미노산 2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상황에서 얘 아미노산과 얘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결합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표시해 볼게요. 색깔. 표시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카복시기에 존재하는 OH 요거를 떼보면 OH-라고 써요. 혹시 한국어로 어떻게 읽어요, 이거? 수산화 이온이에요. 네,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들어봐요. 이 친구 혼자 따로 떨어질 거예요. 뭐라 읽어요? 수소 이온이죠.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양성자라고도 해요. 네, 수소 이온 또는 양성자. 그럼 이 두 친구가 만나면 뭐가 돼요? 죄송해요. H2O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만나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떨어져 나갈 때 뭐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결합을 뭐라고 부르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작용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작용의 이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죠. 반응의 이름이에요. 탈수, 물이 탈출하는 축적해서 합쳐지는 반응이야. 괜찮죠? 탈수 축합 반응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돼요. 그러면 아미노산 2개의 펩타이드 결합 몇 개? 하나. 아미노산 20개 있대요. 펩타이드 결합 몇 개? 19개. 이해됐죠? 그러면 얘를 끊어내고 싶어. 끊어내려면 뭐 해야 돼요?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H2O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물, 수, 더할, 가, 나눌, 분, 풀어, 해칠해. 그래서 가수분해예요. 알죠? 이거 그 가수 쓰인 거 아닌 거?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반응을 하는 효소의 이름은? 그렇죠. 가수분해 효소예요. 뭐 별거 없어요. 진짜로 가수분해 효소예요. 네, 효소. 괜찮죠? 가수분해 효소. 자, 이 반응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결합의 이름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맞아, 틀려요? 틀린 거예요.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괜찮고. 그다음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아니죠.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문제가 읽혀요.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 결합한 얘기까지 했고, 그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이게 아주 많이 결합하면 우리 뭐라 그래? 얘를 폴리펩타이드. 그죠? 숫자도 다 기억나죠? 하나짜리를 우리가 모노라는 말을 붙이고 두 개짜리는 다이 또는 비스라는 표현을 쓰죠. 세 개짜리는 트라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렇게 해서 트라이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이런 게 존재한다. 괜찮죠? 자, 그럼 단백질 기능이 뭐죠? 기능.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쭈루룩 나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몸의 생리 기능 조절을 하는 거. 누구? 효소와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한다. 항체. 산소 운반을 한다. 헤모글로빈. 그죠? 그 다음에 DNA와 결합한다. 히스톤 단백질.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한다. 액틴, 마이오신. 기억나죠? 액틴하고 마이오신. 그 친구들. 물론 더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제 희한하게 또 다 히읗이죠. 히읗. 전부 다 히읗이에요. 그 다음 핵산은 종류가 몇 종류? 두 종류. 뭐? DNA, RNA. DNA, RNA 할 때 DNA는 기능이 뭐예요? 정보 저장. RNA는 정보 전달이죠. 그때 RNA와 DNA의 차이점은 염기와 당에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 친구는 염기, 당, 인산 이렇게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 그때 질문. DNA의 염기는 몇 종류? 4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또는 티민 상관없어요. 유라시를 가진다 이러면 이게 RN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혹시나 헷갈리게 나올까 봐. 염기의 종류는 몇 종류냐 이를 물어보면 5종류예요. 그런데 DNA의 염기는 몇 종류냐 물어보면 4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어떤 염기를 물어봤는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핵산의 염기는 4종류다. 맞아, 틀려요? 아닌 거예요. DNA의 염기는 5종류다. 아닌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 다음 DNA의 당을 뭐라고 부르죠? DNA 당. 그렇죠? 디옥시리보스. RNA 당을 리보스라고 불렀죠. 그럼 봐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에 연결되는 것들은 디옥시리보스일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에 연결되는 리보스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핵산의 뉴클리오타이드는 몇 종류예요? 8종류인 거 보여요?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괜찮죠? 예, 이런 것들 보시라고. 만약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4종류. 근데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8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혹시 나올까봐. 이게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거 이제 구분을 조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지방은 종류가 3종류 있죠. 중성지방,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인지질. 중성지방은 주된 기능이 뭐죠? 에너지원, 그죠? 1g당 9kcal. 그다음에 네, 저장을 많이 하니까. 자, 스테로이드. 얘는 뭐가 있어요? 특성이. 그렇죠? 얘는 호르몬을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2가지가 있어요. 뭐와? 네, 부신 거칠 호르몬과 그다음에 성 호르몬. 근데 이거 질문 진짜 많던데. 예. 스테로이드 호르몬 방금 제가 성 호르몬하고 부신 거칠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얘는 뭐예요? 스테로이드예요?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둘이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단백질이에요. 네. 제가 좀 구분을 합시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됐죠? 인지질은 주된 기능이 뭐죠? 세포막을 구성하는 선택적 투과와 관련이 있는 인지질. 자, 인지질 말 나온 김에. 자, 인지질에 실제 이 친구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인지질에 여기 있는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까? 봐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글리세롤. 거기다가 지방산이 몇 개? 3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방산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결합기 하나 남아있죠. 그 결합에 뭐가? 인산이 이렇게 갖다 붙으면 얘가 회전이 돼서 올라가요. 그럼 여기 위에 인산이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얘는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에 여기에 있는 이 친구 하나의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꼬리 2개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인산은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성분질. 알고 있죠 다? 오케이, 얘 마이너스 성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얘 누구랑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좋아. 갈게요. 물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물. 우리가 맨날 이렇게 쓰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산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 이유가 뭐였죠? 여기에 전자쌍이 존재해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요. 전자가 많으면 얘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극성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극성, 즉 자석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물은. 그럼 잘 봐요.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쟤랑 결합할 수 있어, 없어요? 결합할 수 있어. 그럼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친한 거야. 뭐랑? 물이랑. 그래서 이름이 친수성인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아까 여기 지방산은 어디서 왔어요? 중성지방에서 왔죠. 그러면 중성이니까 얘는 뭐가 없다? 극성이 없다. 그럼 극성이 없으면 얘는 결합할 수 있다, 없다? 결합이 안 된다. 그럼 뭐라 하자? 소외될 물하고 소외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소수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형성돼요?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죠? 오케이. 자, 하나 더. 인지질은 원소 P가 있다. 맞아, 틀려요? 맞죠? 왜? 뭐 때문에? 이 때문에. 야, 가끔 묻더라고요. 인지질에는 질소가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래요. 선생님, 여기에 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콜린에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했죠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사실 콜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핑고 지질도 있고요. 겁나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인지질이 한 종류가 아니야. 저는 전공자잖아요. 전 알아요. 다 알아요. 겁나 많아. 교수님 머리 찍을 뻔했어요. 인지질만 몇 가지를 아는데 진짜 많아요. 예. 당지질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하면 걔들이 질소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안 나와요. 왜? 인지질은 질소가 있다 그러면 콜린만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말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여기에 있는 인지질은 구성 원소가 뭐다? CHOP가 있다까지만 아세요. 질소는 진짜 생각하지 마요. 시험이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장담할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큰일 나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뭘 구성한다? 세포막을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물과 친한 부분과 안 친한 부분이 있다. 마찬가지 이런 세포막을 쭉 구성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껴있죠. 그러면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있을 상태라면 그때 여기 친수성과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 부위는 극성이겠어요? 무극성이겠어요? 극성. 얘는 무극성이겠죠. 괜찮죠? 그럼 단백질에는 특히나 막관통 단백질, 막을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박혀있는 이런 단백질들은 이런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다. 무기염류. 무기염류 뭐죠? 우리 몸 구성해야 하네요. 대표적인 예로 뼈, 칼슘 있잖아. 칼슘 이런 거. 나트륨, 칼륨 다 기억나죠? 어디서 일어났어요? 신경에 전도할 때 나트륨, 칼륨 나오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아이오딘 이런 것도 다 우리 몸에 갑상샘 이런 데 있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 내왔네요. 에너지 아무리 칼슘 먹어봐야 배 안 불러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얘가 부족하면 뭐 부족증이나 뭐 이런 결핍증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하고. 탄수화물은 이를 왜 탄수화물이랬죠 제가? 네. 탄은 뭘 줄임말? 이거 했는데 탄은 뭘 줄임말? 탄소를 줄임말. 그럼 수는 뭘 줄임말? 수소 아니랬잖아요 제가. 물이랬잖아요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탄소 플러스 물이라고. 탄소에 물이 화합된 물체란 뜻이에요 이게.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럼 탄수화물에 뭐가 있다고요? 탄소 물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해볼게요. 잘 봐요. 쓸데가 없다. 할게요 그냥. CH2O라고 하는 물질에 N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만약에 N에 6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돼요. C6H12O6가 돼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냥 포도당. 괜찮죠? 네. 여기다가 만약에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C5H10O5가 되죠. 괜찮죠? 이거 이름 뭐예요? 리보스. 우리가 리보스 5탄당이라고 하잖아요. 탄소 5개짜리 당. 5탄당.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숫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탄수화물이고 시험 문제 탄수화물은 구성원소가 CHO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왜? 원소라고 불렀잖아.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원자라고 하면 CH2O가 맞겠죠. 물론. 말 이해되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원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가 당이 하나짜리를 단당류, 당이 2개짜리를 이당류, 당이 3개짜리를 3당육이 부를 수 있어요. 맞아, 부를 수 있는데 그까지는 안 세고 많이 따르면 다당 요 3종류만 일단 다뤄요. 물론 3당류, 4당육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우리 수준은 몰라도 돼요. 이 정도까지만. 그럼 단당류 뭐뭐 있는데요? 종류. 이건 외워야 돼요. 네, 적어볼게요. 포도당, 그 다음 갈락토스, 그 다음 과당.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타박타박도 했으면서.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그 다음
이당류는 뭐 있어요? 그렇죠? 엿, 땅, 그 다음 젖, 땅, 그 다음 설탕. 이렇게. 다당류는 글리코젠, 그 다음 녹말, 그 다음 셀룰로스까지. 다 배웠던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때 단당류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애 누구야? 가장 기본. 이 친구가 가장 기본이죠. 그죠? 이 친구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글리코젠, 녹말, 셀룰로스의 기본 탄수화물은 누구? 얘예요.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엿당, 젖당, 설탕은 조금 다르죠. 얘는 단당류가 두 개가 뭉쳐서 엿당이 된 거잖아요. 괜찮죠? 뭐와 뭐가 합친 거예요, 엿당은? 그렇죠.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두 개 합쳐진 게 엿당. 그러면 젖당은요? 그죠? 갈락토스 더하기 포도당이에요. 설탕은 그렇죠?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 설탕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 순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포여시고 포갈젖당이고 포과설탕인 거예요. 내가 드립했죠? 기억 안 나는데 또. 봐요. 포도당은 다 공통이죠. 그럼 뭐만 외우면 돼? 얘만 외우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보, 젓가락 어딨어요? 설탕 뒤에 있잖아. 설탕은 영어로 sugar. 외우시라고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외우세요. 네. 뭐 외우는 방법이야 자기 마음대로 외우면 되지만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됐죠? 오케이. 문제 풀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쉬었다가 여기 뒤에 그 생명체 구성물질 관련된 거 좀 설명을 할게요. 네.